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유럽 위기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정 부패 이야기를 놓고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죠. 자세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유럽 위기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다시 심상치 않다고요. 네. 오늘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을 보면, 사실 이게 지금 막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는 보합세, 그리고 영국 증시는 좀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유로랜드 내 현국에서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것이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위기 관련돼서 이렇게 우려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동안 시청자분도 방송을 통해서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유럽 위기에 관련된 소식을 좀 못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유럽 위기 문제가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경계될 부정부패 문제, 그것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의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 독일과 프랑스 간의 유로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장 개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상 공조를 위해서 유럽 위기를 풀어가는 데 입장에서는 유럽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로랜드 회원국은 아닙니다는 EU 회원국인 영국이 2017년 이전까지 국민투표를 붙여서 EU의 탈퇴 논쟁이 지금 최근에 거세게 부른 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 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좀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밑에 해당되는 스페인과 이태리 금리가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그렇게 급등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근에 유럽의 금융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스페인이 돌아오는 국채 상환 문제 잘 견뎌왔고 잘 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부정 부패 문제가 하나의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인이라는 것은 네. 유로랜드 17개 회원국 중에 경제 여건이 좋은 구대 불스와 경제 여건이 나쁜 외대 불스 간에 이렇게 중간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유럽 위기 상황의 진전 여부에 하나의 바로메터 국가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 위기에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동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유럽 위기의 문제가 진정됐던 것은 아마 스페인의 금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 7%를 넘어서 디폴트가 임박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5%대 안정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사실 각종 매스컴에 국내 매스컴뿐만 아니라 해외 매스컴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큰 요인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스페인이 잘 해결됐으면 사실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대로 최악의 위기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에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 또 사실 이번에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기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는 시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부정부패 문제가 만약에 현실화됐다 하는 이 우려가 현실화됐다면 국민들이 허탈하게 되고 다른 구제금융을 줬던 독일이든가 이런 데서도 허탈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인데요. 만약에 부정부패 문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는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스페인의 지도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클리어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극복해가는 이런 것이 모습이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부패 문제가 현실화가 된다면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 문제는 유로랜드 내의 다른 회원국뿐만 아니라 네. 스페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거세게 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계속된 양적 완화 정책 추진으로 유로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럽 분의 대단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화 움직임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여러 가지 마찰을 많이 빚고 있죠. 특히 네. 독일과 프랑스 간에 유럽 위기의 최후 보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독일과 프랑스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상 유럽 위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표명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뭐 은행 동맹을 통해서 양국 간의 이결을 보이는 것은 사실 아직도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최근의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갈등을 빚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독일도 또 프랑스도 일본의 그 극단적인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유로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유럽도 수출 돌파구를 해야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수출 돌파구를 한다면 유로가 약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경제 여건을 보면 틀림없이 유로가 약세를 돼서 현재 유로당 1.35달러로 가는 이 유로 자체도 강세가 되겠습니다는 사실 그 지금 유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회원국 내의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는 유럽 17개국의 직계 경쟁력으로 볼 때는 유럽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적정 환율 수준이 얼마일까 했을 때는 지금 1.20에서 1.23달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1.18달러까지 가다가 1.35달러 가다 보니까 적정 환율 수준인 1.20달러의 초반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이 유럽의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수출이 증대돼야 되는데요. 오히려 유로가 적정 수준보다 월등히 지금 수준도 높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회원국들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유로화 문제를 두고 시장 기획 관련해서 논란이 붙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로화 강세를 놓고 유로존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막으려면 일단 시장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을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좀 분쟁을 겪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한 회의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은 유럽의 그 중앙은행 회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1일부터 사실 EU의 G의 G20, 20 회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줄기차게 이렇게 있습니다는 사실 환율 문제가 많은 부분은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거로 봅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사실 환율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다른 회의 중에서도 다른 안건 중에서도 이 환율 문제가 가장 긴급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은 일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엔화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열릴 각종 회의에서 이 엔화와 관련된 문제가 환율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사실 금리 문제가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현실적으로 금리가 내릴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회원국의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엔저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그러나 엔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 직접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입니다. 독일은 그 지금 경쟁력상에서 1.35달러 이 자체가 지금 유로가 적정 수준보다 벌떡이 벗어난 강세 국면입니다는 그래도 독일의 경쟁력은 더 세서 아마 1.5달러 내지는 네. 1.9달러까지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독일의 수출업체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프랑스의 경쟁력은 월등히 낮아서 1.1에서 1.2달러니까 적정 지금 1.35달러보다 월등히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프랑스는 빨리 개입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독일은 엔저에 대해서 경계를 펼쳐야지만 그래도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유럽 중앙회의 아니면 G20 회의 그 다음에 IMF의 예비총회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빚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 안정에는 동의를 하지만 개입의 시점, 개입 수준을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일본 시라카와 효과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시라카 효과도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시라카와 이제 시라카는 아시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아베의 그 소위 대장성 패러다임에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대장성 패러다임에 반발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 은행의 전통적인 관점인 미에노 패러다임을 지키는 유일한 마지막 버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아베 입장에서는 이게 강하게 극우적인 엔저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 가장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이 시라카와 현 일본 중앙은행 총재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올해 그 4월 말에 임기인데 네. 당초보다 좀 빨리 조기 퇴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장성 폐렴을 가는 데는 마지막 버팀목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IMF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IMF는 뭐냐면 미국이 최대 의결 쿼터, 주식회사 보면 최대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IMF 입장 표명이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IMF가 과거에는 90엔 정도에서 이렇게 일본의 그 추가적인 엔저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인식을 보였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인플레 타겟팅선을 2%를 올리고 엔화 환전 문제에 대해서는 IMF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 수준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인플레 타겟팅 2%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당 한 95엔 정도는 그래도 가도 괜찮다는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저지선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엔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어제 그 장주간 때 94엔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본의 그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이 엔화 문제가 빨리 이렇게 해소되다 보니까 일본 주가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3% 넘게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학화 효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이 지금 94엔대 장중한때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경기가 돼서 93엔대로 다시 내려앉고 있습니다는 사실 아베 도박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도박에 대한 실패의 우려 이것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유럽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유로화 문제 그리고 이것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의 논쟁까지 살펴봤는데 오래간만에 그리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국채 만기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한동안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네. 국채 만기 물량이 좀 다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리스 문제도 역시 시청자분이 유로비와 관련해서 거의 들으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와 마찬가지로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 위기 극복은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확하게 이렇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IMF 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그 현실 정확히 보여주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근무기능 등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신뢰를 재구축해서 이것이 위기 극복의 결정적 요인을 작용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로이카의 그리스의 그 국채 만기 실사조사에서 의외로 실사조사에서 그리스 정부의 통계에 대한 부실 문제가 허위보고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기에 돌아오는 물량을 보면 그리스 정부가 보고했던 이 상황보다도 더 많아진 거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스 사태가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위기의 증폭이 돼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자체적으로 좀 흡수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피그스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 국가가 좀 위기가 이렇게 극복되는 측면. 두 번째는 이 부정부패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리피킹 하나에서 스페인과 이태리 국채가 그렇게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는 측면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통계 허위 보고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겠습니다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런 두 가지 완충 역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 그러나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유럽 변수는 아니지만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도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국 문제는 네. 사실 유로랜드 회원국은 아니지만 네. EU가 유럽 통합의 역사를 주도했던 영국이 주도했던 그 세계국장에서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EU의 문제긴 하지만 영국의 탈퇴 문제가 과시화된다면 유로랜드 내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EU의 그 탈퇴 문제는 유로랜드의 통합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로 위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위기가 고조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현 캐머런 그 총리가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붙여서 EU에 탈퇴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EU가 탈퇴하겠느냐? 어제 어떤 기업인들께서도 EU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EU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 조약 1957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만큼 EU 국가들이 노력했느냐 하면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주도했던 영국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그 어떤 내부의 분위기 또 영국의 국민들의 분위기 생각해서 2017년까지 국민투표 부결을 거치겠다 하는 이런 그 상징적인 글을 내고 있습니다는 탈퇴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영국이다 하는 것은 잘 알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EU와 유로랜드 나의 내부적인 영내국가 여개국 간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역시 여개국가 중에서는 EU가 주도하고 영내국, 유로랜드 영내국에서는 독일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과 그 다음에 독일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주는 소위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로랜드에 압박을 가주는 카드로 해서 되지 실제로 국민투표를 거쳐서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위기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그 우려 사항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